자, 고1 6월 학평 독서 질문 보겠습니다. 16번부터 20번 질문부터 볼게요. 요 질문은 사실 길이만 길지 그렇게 뭐 어렵게 읽을 질문은 아닙니다. 그래도 한번 쭉 읽으면서 주요한 내용을 요 확인해 볼게요. 알겠죠? 가와 나 두 지문이 있지만 사실은 보면 요 가의 첫 번째 문단별을 표시하세요. 1, 2, 3, 4 가는 1, 2, 3, 4, 5, 6 나도 1, 2, 3, 4, 5 이렇게 문단번호 표시하고 가의 첫 번째 문단 보면 시민이란 법에 보장된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으로서 자 시민의 개념을 정의한 문장이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을 가진 사회 구성원이다. 여기까지가 시민의 개념을 정의했습니다. 시민에 관한 논의는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하여 로마를 거쳐 근대 일까지 다양한 사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중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 의무의 근거를 설명하는 대표적 사상이다. 그래서 뭡니까? 시민의이라는 것의 개념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 뭡니까? 시민에 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졌고 그 중에서 뭐 두 가지 사상이 뭡니까? 뭐죠?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를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뒤에는 이제 맞죠? 그러니까 가 지문의 나머지 부분은 자유주의에 대한 설명이고 나 지문은 공화주의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자유주의는 무엇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사상으로 자연권 사상을 바탕으로 했다. 자연권 사상을 표시해 주시고요. 자연권이 또 뭐냐?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선천적인 권리로서 천부인권이라고 한다. 자유주의에서는 이러한 자연권이 시대나 장소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내져 있으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 근거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뭡니까?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어디서 왔다? 자연권에서 왔다는 거죠. 그럼 자연권은 천부인권이죠.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인간의 자유와 권리는 맞죠? 선천적으로 주어질 때 말입니다. 맞지? 뭐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뭐 그런 데서 생긴 게 아니고 원래 태어나면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자유주의의 자연권 사상입니다. 세 번째 문단 자유주의는 국가보다 개인을 당연히 우선한다는 개인주의를 바탕한다. 개인주의를 표시하고요. 자유주의자들은 개인들이 모여 국가를 형성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개인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관점은 시민의 의무에 관한 견해에서도 잘 드러난다. 자, 시민의 의무는 시민이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가 충돌할 때 뭐부터 우선시합니까? 당연히 권리겠죠, 맞죠? 왜냐하면 자유와 개인을 중시하니까. 의무, 뭐뭐 해야 한다고 나옵니까? 권리가 중시됩니다. 또 불가피하게, 불가피 뜻이 뭐고 불가피하다. 불가피하다. 뭐뭐 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개인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개인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려면 반드시 시민들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맞죠?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면 시민들의 자발적 동의, 그냥 동의도 아니라 자발적 동의가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뭡니까? 자유주의는 뭘 중시한다? 개인을 중시한다.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단 자유주의자들은 소극적 자유를 중시했는데 이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강제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소극적 자유는 국가와 타인에게 구속당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사적 영역을 보장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으며 간섭이 없는 상태인 방임으로서의 자유를 의미한다. 여러분들 이 네 번째 문단은 소극적 자유 밑줄, 또 사적 영역 보장 밑줄, 또 방임으로서의 자유 이런 것들이 자유주의자들이 중시한 소극적 자유입니다. 한편 일부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소극적 자유와 함께 적극적 자유를 주장했다. 자, 네 번째 문단이 소극적 자유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다섯 번째 문단은 적극적 자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적극적 자유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능동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자, 적극적 자유는 뭡니까? 의지, 능동적 이런 말들을 줄 거야겠죠. 외부 간섭의 부재에 만족하지 않고 외부 간섭의 부재는 어떤 자유를 얘기합니까? 맥락을 보세요. 뭡니까? 뭐 방금 읽어놓고 소극적 자유 아닙니까? 맞죠? 소극적 자유에 만족하지 않는 말이죠. 맞죠?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이런 걸 읽어내야 돼요. 가치 있는 삶과 자기 실현을 위한 자율적 삶을 중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외부 간섭의 부재는 소극적 자유인데 거기에 뭡니까? 적극적 자유는 뭐다? 가치 있는 삶과 자기 실현을 위한 자율적 삶. 이게 맞죠? 그러니까 소극적 자유가 외부 간섭의 부재라면 적극적 자유는 뭡니까? 자율적인 삶입니다. 적극적 자유를 지지한 자유상가들은 대체로 개인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능력의 신장을 위한 국가의 개입이 정당하다고 봤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중요하겠죠. 국가의 개입이 정당하다. 단지 뭐다? 개인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능력의 신장 뭡니까? 올린다. 여기 맞죠? 올리는. 그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정당하다고. 요 부분을 놓치면 되겠죠. 국가의 개입이 정당하다. 적극적 자유를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개입을 정당하다고 봅니다. 마지막 문단. 자유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모든 개인이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각자 양심과 이성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는 주체적 시민이 되는 데 기여했다. 마지막은 뭡니까? 자유주의 사상의 어떤 의의겠죠. 자유주의가 어떤 기여를 했는가? 의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나 지문은 공화주의입니다.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와 달리 차이점을 얘기한다. 그죠? 시민의 권리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죠. 아까 자연적으로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를 이렇게 비교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자연적으로 주어졌다는 건 아까 뭐가 관계 있습니까? 아까 두 번째 문단에 자연권 사상이 맞죠? 이게 연결돼야 됩니다. 시민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서 성취해야 하는 정치적 결과물입니다. 알죠? 정치적 결과물. 참여로서 성취한 정치적 결과물이며 공동체의 의무와 결합되어 있다. 자, 의무를 중시한다. 공동체 의무. 아까 세 번째 문단 뭡니까? 자유주의는 권리를 중시했죠, 맞지? 의무보다 권리를 중시했습니다. 또한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삼지만 개인의 우선성을 강조했던 자유주의에 비해, 그렇죠? 자유주의는 개인을 우선시했습니다. 비해서 뭡니까?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화주의, 즉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맡은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하며 공동 선에 관심을 가진 사항을 이상적 힘을 거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공화주의가 이 시민의 권리와 이상적 시민에 대해서 어떤 관점인가? 맞죠? 시민의 권리는 뭡니까? 자연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 능동적 자발적 참여로서 성취하는 정치적 결과물이고, 이상적 시민은 뭐다? 공동선에, 맞죠? 공동선에 관심을 가진 사람. 이거 중간에도 보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공익을 위해서는. 이런 것이 공화주의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와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공화주의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아테네 전통의 시민적 공화주의와 마키아벨리의 영향을 받은 로마 전통의 신로마 공화주의다. 마키아벨리도 유명하죠. 군주론 이런 게 맞죠. 나중에 얘기하지만 시민적 공화주의자들은 인간의 타고난 사회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이 국가 안에서 도덕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고 봤다. 자, 인간의 타고난 사회성. 그리고 정치 참여란 시민의 의무이자 자유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목적이다. 정치 참여 자체가 목적이다. 정치 참여가 덕성을 함량하는 일이자 윤리적 자기 실현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개인의 권리나 이익보다 시민의 정치적 의무를 우선시했습니다. 이거 시민의 정치적 의무를 우선시했다. 거기 표시하고요. 이런 의무는 개인이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맞죠? 누가 봐도 개인보다는 맞죠? 의무 그리고 그 정치 참여를 중시하고 있죠. 자, 방금까지 시민적 공화주의자들의 그 견해입니다. 그다음 신로마 공화주의자들 또한 시민적 공화주의자와 마찬가지로, 이거 뭡니까? 이거는 두 공화주의자들의 공통점부터 얘기하고 있죠. 정치 참여 같은 시민의 의미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차이점이겠죠. 그들은 정치 참여의 근거를 인간의 자연적 사회성이나 윤리적 자기 실현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이건 방금
자연적 사회성이나 윤리적 자기성은 뭡니까? 시민적 공화주의자들이 맞죠? 찾은 거죠. 근거를. 그렇다면 그는 누굽니까? 신로마 공화주의자들에 따르면 정치 참여는 참여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외세와 아까 여러분들 두 번째 문단에서 시민적 공화주의자 뭡니까? 정치 참여 자체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런 자꾸 차이를 봐야 됩니다. 목적이 아니라 외부의 세력과 폭정으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자, 그러니까 맞죠? 이런 것도. 그러니까 시민적 공화주의자 뭡니까? 정치 참여 자체가 목적이다. 사회성이나 윤리적 자기 실현을 위해서 목적이다. 그런데 신로마는 뭐다? 아니다. 수단이다.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이다. 그러면 그 목적은 뭡니까? 외세와 폭정으로부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대신했다. 비지배로서의 자유. 그러니까 지배당하지 않는 게 자유죠. 비지배 맞죠? 비지배. 네 번째 문단 이어집니다. 비지배 자유의 핵심은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즉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간섭의 구조에서 그러니까 자유주의 뭡니까? 자유주의는 아까 간섭의 구조였지. 특히 어느 자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소극 자유도 맞죠. 근데 비지배 자유는 뭡니까? 지배에서 벗어난다. 타인에게 사적으로 종속되지 않는 상태를 지향한다. 그들은 공공의 법으로서 이러한 자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간섭 구제하고 이 종속은 다르죠, 맞죠? 간섭은 그러니까 기본 내가 주인인데 자꾸 옆에서 건드리는 건데 종속은 뭡니까? 아예 내가 주인이 아닌 거죠, 맞죠? 맞죠. 노예인 겁니다. 맞죠? 달라요. 그런데 그것은 공공의 법으로서 이런 자유가 비지배 자유가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공화국의 법은 시민의 참여 속에서 공동의 결정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공화국의 시민은 자신이 만든 법에 따라 자신의 의지에 복종함으로써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공공의 법이 공화국의 법이겠죠. 이것은 시민의 참여 속에서 공동의 결정에서 만들어지고 그 법에 따라서 뭡니까? 자신의 의지에 복종함으로써 정치적 자유를 누립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자유의 근거를 자연권, 아까 가의 두 번째 문단에서 있었던 자연권에서 사는 자유주의자들과 달리 시민들 스스로가 심의하고 제정한 뭡니까? 헌법에 샀습니다. 자유근거는 헌법입니다. 아니 보면 현대 사회는 맞죠? 이 공화주의가 가깝죠. 사실 우리나라도 공화주의죠, 맞죠? 공화주의라고 하죠, 맞죠? 최근에 뭐 이렇게 막 그런 데서 많이 들었잖아. 헌법재판소 이런 데서 공화주의. 그러니까 공화주의에서 헌법의 근거, 자유근거는 헌법입니다. 자연권과 헌법 이거 딱 차이 나죠. 다섯 번째입니다. 한편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자치와 자율적 시민은 민주주의 이상과 부합하여 오늘날 개인과 사회, 개인과 국가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역시 아까 가의 마지막 문단 같이 나의 마지막 문단도 공화주의의 의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질문은요, 이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차이, 또 자유주의 안에서도 또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차이, 또 공화주의 안에서 뭡니까? 시민적 공화주의와 신로마 공화주의 차이 이런 것들 자꾸 이런 차이점들을 자꾸 여러분이 자꾸 뭡니까? 복습해야 됩니다. 이 질문이 익숙해지죠. 이 질문이 나왔는데 틀리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질문 나오면 다 맞춰야 됩니다. 18번 문제가 오답률 높았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보기 입장에서 가의 적극적 자유를 지지한 사상가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 되겠습니다. 보기 보면 자유롭다는 것은 18번입니다. 자신의 활동에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상태를 일컫는다. 간섭의 부재. 자유란 그저 한 사람이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한다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보기는 뭡니까, 여러분들? 소극적 자유를 지지하고 있잖아, 맞지? 그런데
요 입장에서 소극적 자유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적극적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과의 제가 비판이 무엇인가 했을 때 여러분들 이건 좀 추론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적극적 자유를 설명하는 문단 가보세요. 어디고? 가의 어문단이지 맞지? 여기서 여러분들 이건 사실 선택지를 안 보고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적극적 자유에서 비판받을 것이 어디겠습니까? 국가의 개입이 맞죠? 마지막에 국가의 개입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게 맞죠? 왜냐면 지금 소극적 자유는 뭡니까? 국가의 간섭을 맞죠? 간섭을 또 자유를 얘기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18문제 같은 거 보려면 1, 2, 3, 4번 보면서 국가의 개입이 있는 걸 찾으면 됩니다. 사실. 답이 5번인 거죠. 이건 좀 추론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적극적 자유 지지하는 사람과 어떤 걸 비판받을 수 있을까? 사실은 여기서 보면 딱 비판할 게 국가의 개입이 정당하다고 보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5번에 국가의 개입을 정당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네요. 이렇게 할 수 있죠. 5번이 답이다. 요 문제거든요. 조금 이렇게 딱 찾아가는 문제인데 이것을 막 너무 선택지 다 보면서 생각을 하면 이거는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는 오답들이 많이 높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 바로 뒤에 있는 21, 25는 같이 좀 이렇게 필기하면서 봅시다. 자, 첫 번째 문항 보면요. 이게 그러니까 맞죠? 결국 이거는 법 맞죠? 그러니까 사회 지문 중에서 법 관련 지문이죠, 맞죠? 법이 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법 지문은요. 어디 보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거는 그걸 보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 이 지문 내용 자체가 법 조문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은 이제 법대가 없잖아. 노스쿨이 생겼기 때문에 법대가 지금 없잖아. 그러니까 요즘 법대는 아예 거의 없고 의대가 맞죠. 그렇기 때문에 법 조문이 그만큼 너 관심이 없겠죠. 맞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법 조문 자체 읽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제 고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3년간은 이런 법 조문이 나오는 지문 나오면 자꾸 읽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알죠? 일단 멀리하면 안 돼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내후년에 치는 여러분들 수능에 이 법 관련 지문이 나오면 어떡하나요? 이렇게 생각하고 3년 동안은 마치 법대생인 듯 이런 거 잡고 우선은 멀리 하지 마세요. 나오면 읽고 최대한 이해하고 문제 나오면 적용시키고 적용이 중요한 거죠. 법은 봅시다. 1번 문단 이것도 문단 6개 있습니다. 17세의 고등학생이 부모의 동의 없이 60만 원의 다이어트 식품을 학교로 구매하여 절반 정도 복용했지만 효과가 없자 결국 계약 취소하게 됐다. 하여 판매업자는 미성년자에게 의한 계약이라도 사용한 만큼의 대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이미 지급한 20만 원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불하고 있다. 왜냐하면 60만 원에서 반쯤 먹었으니까. 만약 계약이 취소되었고 학생이 복용하고 남은 다이어트 식품을 반했다면 판매업자 학생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 자, 여기서 뭡니까? 첫 번째 문제는 이 주제와 관련된 환자와 관련된 맞죠? 사례를 제시했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례는 뭡니까? 미성년자예요, 맞죠? 계약 취소에 관한 법적 책임을 다루고 있죠. 요거와 관련된 사례를 제시해서 화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 하는지. 자, 두 번째 문단. 최근 10대들의 상품 구매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상과 맞물려 부모 동의 없이 행한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법 제5조, 자 이제 법조 나옵니다. 왜냐하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부모와 같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 등의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만약 동의 없이 계약했다면 체결한 계약은 일단 유효합니다. 유효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해약 기간이 지났더라도 법정 대리인은 상품을 계약한 미성년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여기서 먼저 이건 조건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일단 유효합니다. 계약은 맞지. 계약이 무효하게 아닙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정해진 해약 기간이 지나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해야 됩니까?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 동의 안 해도 됩니다. 엄마 하지마! 취소하지마! 해도 웃기고 있냐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성인과 달리 사회적 경험과 지식, 판단 능력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분 나쁘겠지만 사회에 자신의 미성숙한 행위로 스스로에게 불리한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민법 5조는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어떻게 정리할까요? 미성년자 계약 취소 에 대한 몇 조? 민법 5조. 민법 5조의 내용과 뒤에 뭡니까? 취지. 미성년자의 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법 5조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겠죠, 여러분들. 적용할 수 있게 문제. 정확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조금만. 3번 문단. 문제는 앞서 든 사례와 같이 구매한 물건을 사용하다가 중도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은 계약 이전의 상태로 원상 회복함을 의미한다. 즉 처음부터 계약을 맺지 않았던 것이 되기 때문에 판매업자는 이미 받은 대금을 반환하고 상품 구매자는 그 상품을 반환해야 한다. 이때 상품을 이미 사용했죠. 사용하고 나면 구매자는 사용한 만큼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된다. 그러니까 구매자가 뭡니까? 먹은 만큼은 반환해야 돼. 맞지? 그러니까 방금 읽은 건 뭡니까? 어떤 경우고? 사용 중도 맞죠? 취소죠. 사용하다가 중도에 취소한다. 사용 중도 취소의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계약 취소가 뭔지 계약 취소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죠. 계약 취소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서 계약 이전의 상태로 원상 복귀하는 것도 맞지. 그러니까 돈 받았으면 돈 줘야 되고, 알겠습니까? 판매자가 돈 받았으면 돈 줘야 되고, 만약 이 약이면 다이어트 약이면 약 먹어도 뭔가 토해내야겠죠. 근데 토해낼 수 없잖아. 그러니까 돈 줘야 되지, 맞지?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법 나옵니다. 민법 제 141조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구매한 상품의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대금의 반환 의무 범위는 받은 이익이 현저하는 한도에서만 책임이 있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생활 필수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구매 계약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미성년자가 그걸 소비하면서 현존 이익이 발생했으므로 사용한 만큼의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다이어트 식품같이 생활 필수품이 아닌 상품을 구매한 경우는 사용한 만큼에 상당하는 대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맞죠? 생활 필수품인지 아닌지 맞지? 그러니까 받은 이익이 현존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뭡니까? 어떤 그 상품을 사용하고 이익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이익이 있다는 것은 생활 필수품인 경우. 자, 그 다음에서 오히려 계약 취소에 따라 계약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므로 미성년 소비자는 구매한 상품을 반환하고 이는 이미 지급한 대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그러니까 필수하고 있지만 생활 필수품이 아니냐 맞냐에 따라서 이익이 현저한데 그죠 맞죠? 사실 그 생활 필수품도 어디까지가 생활 필수품이 이것도 좀 애매할 수 있겠죠 맞지? 하지만 다이어트약은 확실하게 아니죠. 그래서 뭡니까? 네 번째 문단은 또 무슨 민법 몇 조? 민법 141조에서 명시한 대금 반환 의무 범위입니다. 맞죠? 뭡니까?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합니다. 맞죠?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은 뭡니까? 우선은 그래서 뭡니까? 생활 필수품이면 받은 이익이 현존하고 생활 필수품이 아니면 현존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다섯 번째입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임의로 계약을 취소하면 미성년자와 거래한 판매업자가 손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그러니까 미성년자 방금 본 민법 5조 뭡니까? 미성년자하고 계약하면 계약이 취소되죠, 맞죠? 그런데 판매업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보호하는 거죠. 판매업자 보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미성년자가 판매업자를 속여 자신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했거나 맞지? 그러니까 먼저 성인인데요. 그렇게 해서 맞지? 살 수도 있잖아. 믿게 했거나 법정 대리인이 동의한 것처럼 저 미성년자 맞는데 엄마 아빠가 허락했어요. 이제 동의했어요. 이럴 때는 맞죠? 제가 뭡니까? 미성년자가 자기 나이나 아니면 부모님의 동의 여부를 속인 거죠, 맞죠? 속였을 때 뭐다? 취소권 행사할 수 없는 취소권 행사 배제가 있습니다. 이때 취소권 누가 취소한 겁니까, 여러분들? 아까 취소권 누가 취소한다 했는데 법정 대리인 맞죠? 근데 그걸 배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미성년자와 거래한 판매업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확답을 촉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한 달 동안 뭡니까? 그 법정 대리인 부모한테 이거 그 계약 취소할 겁니까? 빨리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확답 촉구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그 기간 내에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은 뭐였습니까? 민법상 불안정한 법률 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유효하게 만드는 일반적 의사표시. 그럼 뭡니까? 그러면 그 행위가 뭐겠노? 확답 촉구는 아니죠. 왜냐면 발송하죠. 뭐 있습니까? 이거는 취소겠죠. 취소 맞죠. 계약의 취소를 그러니까 만약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잘 봐야 됩니다. 선생님도 한번 보면 울지마. 그러니까 문맥 그냥 국어 선생님으로서 문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이 확답을 안 했죠. 확답은 뭐 있습니까? 뭐에 대한 확답이 있습니까?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이겠죠, 맞죠? 안 했으면 뭡니까? 그 행위가 뭐 취소겠죠, 맞죠? 확답을 촉구하는 행위는 아니겠죠. 또 뭐고 확답하는 행위도 아니겠죠,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취소를 추인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아니까 확답인가 해서 봐. 헷갈리네. 취소 맞지? 취소를 근데 앞에 문제가 취소가 없는데 그 행위. 그 행위는 선생님이 더 생각하니까 이거는 내가 보니 취소 같은데 확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좀 더 생각해 볼게요. 확답 혹은 추인, 취소. 확답을 취소의 확답. 취소를 확답한 겁니다. 이렇게 취소를 확답한 것을 추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취소한 거죠. 취소한 것을 본 겁니다.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추인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으로 판매업자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먼저 계약 의사를 초래할 수 있는 초대권이 있다. 여러분 초대권도 있습니다. 초대권. 초대권 뭡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면 방금 뭡니까? 법정 대리인한테 취소할래요?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만약 한 달 동안 안 하면 뭡니까? 그 확답 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지. 근데 그 전에 뭡니까? 추인이 있기 전까지 먼저 계약 의사를 철회할 수도 있는 철회권도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확답을 촉구할 필요 없잖아. 지금은 안 하면 되지. 다만 있죠. 판매업자가 계약 당시의 상품 구매자의 신분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철회권을 상수없죠. 맞죠? 몰라야 돼. 그래서 우선은 뭡니까? 요 5 문단은 판매업자가
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내겠죠. 어떤 게 있었습니까? 우선 취소권 행사의 배제. 이건 뭐였습니까? 방금 봤지만 두 가지 뭐고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믿게 했거나 법정대행이 동의한 것처럼 믿게 했을 때는 배제가 있고 또 뭡니까? 또 뭐 있었노? 확답을 촉구해야 되고요. 확답을 안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주인됩니다. 주인.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행위는 주인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 뭡니까? 초대권도 있고 초대권. 초대권은 언제? 언제가 아니고 언제 못합니까?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는 못합니다. 자, 그래서 5문단 6문단 한편 민법 5조에서는 미성년자가 법정 개개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계약들을 명시하고 있다. 부모 동의 없이 예를 들어 대중교통이요, 간단한 식료 구입 등 일상적 거래는 할 수 있죠, 여러분들. 김세종 뭐 대단한 걸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이거 맞죠? 그냥 버스 타고 편의점 가서 생각 김밥 사 먹는 거. 지금 여러분들 먹고 있는 우유나까지 이 정도입니다. 근데 뭐 용돈 모아서 맞지? 용돈 모아서 살 수 있는 거는 한 100만 원까지는 살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여기 다이어트 60만 원 있죠. 이것도 참 하여간 여기 뭔가 여기서 보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계약의 예를 대셔보십니다. 자, 그래서 이 지문이 사실 가장 난이도가 있는데 문제도 보면 21번 문제 보면 윗글 이해한 내용 이거 다 여러분 맞죠,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 문제인데도 이게 오점이 높았어요. 1번 자 이제 하나씩 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이겁니다. 이런 문제는 이 지문을 더 꼼꼼하게 보기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문제들 알겠죠? 1번 계약의 취소는 거래 자체가 무효됨을 의미한다. 어디 있습니까? 아까 계약의 취소 어디 있었노? 아까 세 번째 문단 세 번째 줄 보세요. 이제 계약이 취소한다는 것은 계약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귀. 그러니까 조금 이거 추론해야겠죠. 원상복귀 뭡니까? 무효죠, 맞죠? 무효. 2번 미성년자와 거래한 판매업자는 일정한 조건 충족되면 먼저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죠. 이거 뭡니까? 뭐에 있습니까? 이건 초대권이죠, 초대권. 다섯 번째 문단에 초대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있죠. 일정 조건 충족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맞지? 할 수 있죠. 3번 미성년자가 맺은 계약을 유지하려는 법정 기준은 판매업자의 학답 촉구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 여러분들 학답 촉구에 응답하면 지금 문맥에서 뭡니까? 계약을 취소하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을 유지하려는 법정 기준은 뭡니까? 판매업자 학답 촉구에 응답하면 이거는 유지하는 게 안 되겠죠, 취소입니다. 이 문맥 보면 학답을 맞죠? 안 하는 것은 그 행위를 추인한 걸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는 취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은 틀렸다. 4번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거래한 상품 계약의 취소는 법적으로 정해진 해약 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1팅 저거 이거 5문단에 아니다, 이게 2문단에 있다. 2문단에 밑에 위에서 읽었거든요. 보면 법적으로 정해진 해약 기간 지났더라도 되잖아, 맞지? 요겁니다. 요거와 관계 있습니다, 알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딱 그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5번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한 상품을 자연 도중 취소하면 상품의 성격에 따라서 대금받는 의무를 여부에 있다. 이건 아까 네 번째 문단은 뭡니까? 이익의 받은 이익이 현존 한도에 있는 거 없는가, 맞죠? 결국 아까도 했지만 생활 필수품인가 아닌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맞지? 그래서 5번도 적정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24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요게 23번보다 21번 방금 부분보다 더 틀렸습니다. 학생들이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전에 적정하는 것은 보기 갑은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은은 부모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판매자 병영으로부터 고가의 노트북을 구매했다. 엉망이네 맞죠. 그때 당시 병은 갑과 을이 모두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고 을의 동의서가 위조된 사실은 알지 못했다. 며칠 후 갑과 을의 부모는 갑과 을이 자신의 병이 없이 노트북을 구매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까지. 1. 갑의 부모는 갑의 의사와 무관하게 노트북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겠고. 맞죠. 아까 두 번째 문단 보면 맞죠? 아까 있었지? 미성년자의 동의 없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1번 맞고 2번 을과 을의 부모는 노트북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겠군. 맞죠. 왜요? 최소요. 왜 없습니까? 취소권 행사 배제에 들어가지 맞지? 아까 했지만 뭡니까? 위조된 거. 그러니까 위조된 것을 그러니까 아까 했지만 이건 취소권 행사의 배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 동의함을 좀 믿겠죠, 맞지? 그럼 맞잖아. 그러니까 이건 취소권 행사 배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맞습니다. 3번 갑과 을이 병가 체결한 노트북 구매 계약은 일단 유효하겠죠. 이것도 아까 두 번째 문제 했었죠. 이런 걸 잘 봐야 된다. 아까 보니까 일단 유효하다고 했죠. 나중에 하든 말든 취소하든 말든 일단 유효합니다. 그걸 보고 맞습니다. 이거 읽어보고 했는데 이거 뭐고 속였으니까 유효한 거 아닌 거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죠? 4번 병은 갑과 체결한 계약에 대해 초대권을 행사할 수 없겠군. 왜냐?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지. 초대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초대권은 둘 다 행사할 수 없자니까. 의리는 맞죠? 을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 병은 갑과 을에게 노트북 구매 계약의 취소에 대한 학답을 촉구할 수 있겠군. 이게 그냥 뭐 맞는 거 같지? 그런데 아까 학답 촉구는 아까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법정 대리인이죠, 맞죠? 그러니까 틀렸죠.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너무 학답 촉구할 수 있게만 보고 하는데 이런 세부적인 항목에서 선택지를 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뭡니까? 나중에 왜 틀린지 알고 혹시 열받지? 문제 투표 당시에 보면 맞출 수 있는 건데. 하지만 그것도 실력이다. 자, 그 다음 29, 33 보겠습니다. 이것도 빨리 볼게요. 이것도 글 구조가 간단하죠. 처음에 보겠습니다. 1번. 자, 이거는 문단 몇 개가 6개죠. 1, 2, 3, 4, 5, 6 줬고, 이거는 빨리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지진은, 이거 사실 아마 과학 시간에 배우죠. 맞죠, 여러분들? 지진은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으로 인해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다. 이때 지각 부분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파동의 형태로 전달되는데 이를 뭐라고 한다? 지진파라고 한다. 대표적인 지진파는 P파, S파. 지진파의 개념과 지진파의 종류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두 번째 문단. P파는 P파니까 P파고 싶네. 에너지가 전달되는 파동의 진행 방향이 매질의 진행 방향 같은 지진파다. 그래서 매질이 압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전달되며 간척점은 가장 먼저 도착한다. P파의 전파 속도는 초속 6에서 8km입니다. 진폭이 작아서 진진피는 비교적 작은 편. 반면 S파 파동 진행 방향과 매질 진동 방향이 수직. 전파 속도 초속 3.3에서 4. 느리지만 진폭이 비교적 커서 지진피는 훨씬 크게 나타난다. 두 지진파가 간축소에서 도착한 시간의 차이를 맞죠? P파가 S파보다 빠르잖아, 맞지? 그러니까 P파가 먼저 가고 S파 오겠죠. 근데 S파도 세잖아. 그러니까 PSC 차이를 진원에서 멀어질수록 PSC는 더 커지겠죠, 당연히. PSC를 활용하면 지진 발생 시 다른 지역의 지질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기억 줄 쳐져 있지? 31번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도 오늘 높았어요. 여러분 이거 뭡니까? 추론 이거는 맞죠? 이거는 보면 진짜 선택지를 보면 1번 P파와 S파의 진폭을 추정할 수 있어 지진 강도를 예상할 수 있다. 아니겠지? 여러분 사실 기억만 읽어봐도 알 수 있죠? 왜 지진 피해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근거는 뭐겠습니까? 속도 차이겠죠? 그러니까 P파가 먼저 도착하고 S파가 나중에 오니까 대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하겠죠, 맞지? 5번이죠. 4번 뭔데? P파와 S파가 도착한 시간을 통해 추후 지진 발생 지점과 위치를 외치겠죠. 시간만 잊혀봤지, 맞죠? 그러니까 4번이 맛있는 함정이죠, 맞죠? 맛있는 느낌입니다. 민성이 물었고요. 5번 PSC를 측정한 지역보다 진원으로부터 먼 지역에서는 P파 탐지 후 S파 도착 전에 지진에 대비할 수 있다. 4번 4번 진짜 완전 믿기네. 5번이 답이죠.
다시 갑니다. 세 번째 문단. 피파와 에스파가 통과할 수 있는 매질의 차이가 있다. 이 부분도 세 번째 문단 잘 봐야겠죠. 피파는 고체, 액체, 기체를 모두 통과하는 반면 에스파는 고체만 통과할 수 있다. 따라서 액체 상태의 외액을 통과할 수 없으므로 에스파가 도착하지 못한 에스파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에스파 도착하지 못하는 건 뭡니까? 중간에 액체가 있는 거죠, 맞죠? 액체나 기체야 뭐 지관에 없고 액체가 있는 거죠. 피파는 멘틀과 외핵과 내핵과 같이 상태가 다르거나 같은 상태라도 밀도가 다른 매질의 경계면을 지날 때, 그러니까 피파는 뭡니까? 경계면 지날 때 굴절이 나죠, 굴절. 이로 인해 피파 역시 압력대가 생긴다. 또 지진파의 전달 속도는 내진의 밀도가 높아지면 빨라지고 밀도가 줄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상관관계 맞죠? 밀도와 지진파 전달 속도의 상관관계 맞죠? 밀도가 높아지면 속도도 빨라진다. 그래서 방금 세 번째로 뭡니까? 피파와 에스파가 통과할 수 있는 매질 이 각각 무엇인지, 또 각각 피파, 에스파에 뭐가 생기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얘기해 봅시다. 피파와 에스파에 무엇이 생기는 원인을 각각 설명했노? 압력대죠, 맞죠? 잘했어요. 압력대. 자, 네 번째 문단. 한편 여기부터는 뭡니까? 그냥 쫙 읽으면 되죠. 왜냐하면 한편 지진 발생 시 건물 붕괴로 인해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진이 저항할 수 있도록 건물을 설계하는 것을 내진 설계라고 하는데 뭐가 있습니까? 내진 구조, 재진 구조, 면진 구조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진 구조가 네 번째 문제죠. 뭡니까? 강한 지진파에도 건축물이 붕괴지 않게 철근 콘크리트 등을 보강하여 기둥과 벽체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그냥 그냥 뭐 빡세게 튼튼하게 지는 겁니다, 맞죠? 안 무너지라고. 내진 벽과 같은 부자재를 설치하여 강한 흔들림에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내구성이 높아지도록 건물 짓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건물의 내구력만을 높이는 것이 아닌 것이다. 지진 발생 시 뭡니까? 무너지지 않는데 건물 구조는 심각한 손해가 생길 수 있다. 이건 뭡니까? 한계겠죠. 그다음 5문단 재진 구조. 땅으로부터 건물에 전달되는 진동을 감지하고 건물의 흔들림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건물을 지지하여 건물의 붕괴를 막는 구조입니다. 철제 빔과 같은 장치로 건물의 X자 등의 재진 장치를 보강하여 건물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며, 현재 대부분의 건축 건물은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며 내진 구조에 비해서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재진 구조 뭡니까? 내진 구조에 대해서 좀 더 보완된 거겠죠, 맞죠? 이걸 더 많이 사용한다. 앞선 두 구조가 건물이 지진력을 버티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면진 구조는 뭡니까? 건물은 지진력 자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두 개는 버티는 건데 이거는 건물에 전달되는 걸 줄이는 겁니다. 거기에 중점을 준다. 파동 에너지는 주기가 짧을수록 크기 때문에 면진 구조는 지진파의 파장을 길게 바꾸어 충격을 감소시킨다. 보통 지면 위에 바로 건물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면진 구조는 건물과 땅 사이에 고무 스프링과 같은 댐퍼, 베어링 등을 설치해 흔들림이 건물로 전해지는 것을 막는 방식. 그러니까 지면과 건물 사이에 뭔가 설치하는 거죠. 스프링, 댐퍼, 베어링은. 건물 자체와 지면을 떨어뜨리면 진동이 줄어들어 전달되기 때문에 아주 강한 지진이라도 건물 내부에 있는 구조를 쓰지 않기 때문에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효과적 공포를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4, 5, 6문단은 맞죠? 세 가지 내진 설계 유형을 설명하고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0분 문제만 볼게요. 30번 좀 어렵게 푸는 것 같은데 학생들이 보기 보면 뭐 있습니까? 지면에서 발생한 지진이 세간측소에 도착했다. 간측소에는 피파만 나와요. 피파. 간측소일 보자. 피파. 그러니까 지금 실선이 피파고 점선이 에스파인데 에스파가 뭐 났지? 이건 뭘 얘기한 겁니까? A가 뭐다? A가 고체가 아니다. 맞지? 고체가 아니니까 뭐 났구나. 그 다음 간측소 2와 3에서는 피파, 에스파 모두 도착했다. 그런데 간측소 2에는 피파가 에스파가 한 번씩 도착하면 간측소 3에는 피파와 에스파가 두 번씩 도착했다. 이중 C를 지난 피파와 에스파가 B만 지난 피파, 에스파보다 먼저 도착했다. 그러니까 진원에서 간측소 3에는 두 개가 왔는데 뭡니까? C를 지난 게 더 빨리 왔대요, 맞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거 빨리 간다는 뭐 한 게 있노? 아까 세 번째 문제는 좀 밀도죠, 밀도.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이제 생각하고 1번 봅시다. 1번 관측소 2에는 P파와 P파가 S파보다 먼저 도착했고 이거는 뭡니까? 한수이는 먼저 그냥 둘 다 갔으니까 이거는 아까 두 번째 문단에서 얘기했던 그냥 일반적으로 P파가 S파보다 빠른 걸 얘기하겠죠. 2번 관측소 1에 도착한 지진파는 관측소 2에 도착한 지진파와 달리 상태는 동일하지만 밀도가 다른 두 매진을 유치하겠다. 뭡니까? 요거는 그 종류가 관측소 1에 도착한 지진파 뭡니까 여러분들? P파죠 맞지? P파만 맞죠? 그러니까 이건 뭐다? 상태가 관측소 1에 도착한 건 뭡니까? 그럼 어떻게 고쳐야겠어? 상태가 다른 상태는 다르죠, 맞죠? 상태가 달라야 상태가 동일한 관측소에 도착한 지진파는 상태가 다른 거겠죠, 맞죠? 그래서 이번에 틀렸고요, 이번은 3번 관측소 2에 도착한 지진파의 PSC보다 관측소 3에 도착한 지진파 중 B만 지난 지진파 PSC가 더 커야 되고 이거는 뭡니까? 그림상 봤을 때 어디가 더 뭡니까? 맞죠? 3이 넘기 때문에 이건 그림상 보통 그림상만 얘기하지 않고 원래 그 거리를 숫자 주는 게 맞죠? 더 정확한데 맞죠? 이건 그림으로 그냥 눈으로 보고 맞죠? 3이 더 머네 그러니까 PS파도 더 크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맞죠? 4번 관측소 3과 달리 관측소 1에 S파가 도착하지 않은 것은 관측소 1과 관측 3을 가는 경로의 매진 상태가 다르게 된다. 맞죠? 이 상태가 다른 거 맞죠? 그러니까 A가 다르지만 A는 뭡니까? 고체가 아닌 액체나 기체고 맞죠? 그 다음 뭡니까? 지금 보면 B와 C는 다 뭐다? 고체제 맞지? 그렇게 가겠죠. 5번 관측 이건 아까 했죠. 그러니까 관측소 3에 도착한 지진파 중 C를 지난 지진파가 B만 지난 지진파보다 먼저 도착한 것은 C의 매진 밀도가 B보다 높죠. 그러니까 밀도가 높으면 속도가 빠르다 그 얘기죠 맞죠? 그래서 5번 또 그러니까 뭡니까? 30번 문제는 그 왼쪽 지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문단 내용을 적용시키는 전형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만약 이게 이 지문의 문제 나온다면 30번 문제가 변형된다면 억수로 열심히 하시면 그림을 바꾸겠죠. 그림을 다시 그릴 수도 있습니다. 맞죠. 아니면 밑에 선택지를 변형시키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림 바꿀 만한 쌤 있나? 없어요. 모르지. 바꿀 수도 있지. 나는 못 바꿔. 나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할 줄 모른다. 이거 다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네 이거. 지금 이거 할 수 있나? 못하나. 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